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8살의 박순례 씨입니다. 순례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순례 씨의 남편 박동철 씨는 순례 씨가 35살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큰아들 영수는 10살, 막내 아들 민수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순례 씨는 두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왔습니다. 순례 씨는 처음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몇 시간씩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 일만으로는 두 아들을 제대로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순례 씨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순례 씨의 하루 일과는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5시에 식당에 나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몰려오는 시간에는 정신없이 그릇을 닦아야 했고 점심시간에는 더욱 바빴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잠시 휴식 시간이었는데 이때 순례 씨는 집에 돌아가서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5시에 다시 식당으로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무려 20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영수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민수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도 순례 씨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까다로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내거나 반찬이 맛없다고 불평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참아왔습니다. 가끔은 너무 억울해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순례 씨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영수가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해야 할 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학 등록금이 지금보다는 저렴했지만 순례 씨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순례 씨는 밤에 다른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고 나면 동네 편의점에서 새벽 2시까지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겨우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지만 영수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이런 희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좀 달랐습니다. 민수는 형보다 5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면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장래 희망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공대에 진학해서 장차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했지만 민수는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민수는 어머니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래도 순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순례 씨는 민수를 위해 학원비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미 영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민수도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순례 씨는 주말에도 일을 더해서
민수의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토요일에는 결혼식장에서 설거지를 했고 일요일에는 동네 카페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순례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민수가 다니게 된 대학교는 그리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학은 대학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순례 씨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수는 취직하자마자 어머니께 매월 일정 금액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순례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또한 어머니께 이제 식당 일을 그만하고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아직 민수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하다며 계속 일했습니다. 민수는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했고 아르바이트도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순례 씨가 보내주는 생활비로는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대학교만 졸업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토익 점수도 낮았고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에게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했지만 민수는 취업이 어렵다며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았고 더 이상 힘든 일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영수가 나서서 민수를 설득했습니다. 영수는 민수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상기시키며 이제는 취업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형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스펙으로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한동안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순례 씨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민수가 백수로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에게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했지만 민수는 대학을 나왔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민수는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한다며 놀고 있었습니다. 가끔 순례 씨와 민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가 너무 현실 감각이 없다고 생각했고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29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야 두 아들 모두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취직을 하고 나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고 말투도 예전보다 정중해졌습니다. 순례 씨는 이제 좀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 돈으로 조그마한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순례 씨가 살고 있던 집은 월세였는데 매월 50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세로 이사를 하면 월세 부담도 없어지고 좀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이미 결혼을 해서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영수는 35살에 결혼을 했는데 신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영수의 결혼식 때 순례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부부는 신혼집을 얻어서 따로 살기 시작했고 순례 씨는 민수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취직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민수가 갑자기 어머니께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어머니 명의로 사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구 아파트라니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몇 억은 할 텐데 어떻게 그런 돈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도 성공해서 목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그동안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하다며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키운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막내 아들이 이렇게 효자로 자라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에게 정확히 얼마나 되는 돈인지, 어떻게 번 돈인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성과금을 2억 원 정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례 씨는 아직도 의심스러웠지만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의심을 알아차렸는지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큰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순례 씨는 그제서야 안심했습니다. 민수는 이 돈으로 어머니께 좋은 집을 사드리고 남은 돈으로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를 데리고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순례 씨가 평생 살아본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고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방도 3개나 되어서 여유가 있었고 화장실도 2개였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주방이었습니다. 순례 씨가 지금까지 살았던 집들은 모두 주방이 좁고 낡았는데 이 집의 주방은 넓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기세척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그동안 손으로 설거지만 해오던 순례 씨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 집의 가격이 4억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그런 비싼 집을 자신에게 사준다는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정말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약 당일 민수는 어머니를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모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순례 씨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어머니께서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아들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었는데 민수가 여기저기 도장 찍을 곳을 알려주어서 순례 씨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민수가 어머니께 8천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집을 사준다고 해서 자신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약금은 어머니께서 내셔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례 씨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지만
아들이 그 몇 배의 돈을 들여서 집을 사주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례 씨는 은행에 가서 8천만 원을 인출했고 그 돈을 민수에게 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며 이 돈은 나중에 꼭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나서 민수는 어머니께 집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순례 씨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강남구 아파트의 주인이 되다니 평생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다음 주에 이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사 비용도 자신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일주일 동안 순례 씨는 정말 들떠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가구들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가구도 모두 새로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민수는 새 집에는 새 가구가 어울린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사 당일 민수는 이사업체를 불러서 어머니의 짐을 모두 옮겨주었습니다. 새 집에는 정말로 새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새 침대와 옷장이, 거실에는 소파와 텔레비전이, 주방에는 냉장고와 각종 가전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감동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순례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이렇게 효자로 자라준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순례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어떻게 좋은 집을 사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고 순례 씨를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큰아들 영수에게도 동생이 얼마나 효자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영수는 동생이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했지만 어쨌든 어머니께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속으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니는 회사는 그리 큰 회사도 아니었고 성과금을 2억 원씩 주는 곳도 아니라는 것을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몇 번 민수에게 연락해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민수는 형에게도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성과금을 받았고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는지 물어보았지만 민수는 여러 곳에 분산 투자했다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니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순례 씨는 새 집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넓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즐거웠고 식기세척기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보이는 경치도 아름다웠고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 정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순례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단지 내에서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해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집에 놀러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다 드렸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가 더욱 성숙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일만 생각하던 민수가 이제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씨 좋은 아들로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례 씨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집과 관련된 대출 문제로 왔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계약서를 보여주며
순례 씨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순례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집을 살 때 찍었던 도장들을 기억했습니다. 민수가 단순한 매매 계약서라고 했던 그 서류들이 사실은 대출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순례 씨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이 석 달째 연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대출금 원리금이 매월 250만 원씩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체료까지 합하면 현재 미납액이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연체액을 해결하지 못하면 담보권 실행 절차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돌아간 후 순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례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는 죄송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순례 씨는 은행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출로 받았는데 그 돈을 다른 투자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께 말했던 성과금이나 부동산 투자 수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사면서 동시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돈으로 집을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중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의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꿈에 그리던 집이 사실은 빚으로 산 집이었고 그 빚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어머니를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에게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지만 순례 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에게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민수가 회사까지 그만둔 상황에서 어떻게 이 큰 빚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순례 씨는 큰아들 영수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순례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영수는 분노했습니다. 동생이 어머니를 이렇게 속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바로 민수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지만 민수는 피해 다녔습니다. 영수는 민수가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민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당한 상태였습니다. 민수가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차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순례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막내 아들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속이고 돈을 빼돌린 범죄자였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순례 씨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순례 씨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권 실행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순례 씨는 영수와 함께 은행에 가서 사정을 해보았지만 은행 측은 냉정했습니다. 대출 계약은 엄연히 존재하고 연체 상황도 명확하니까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해도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영수의 아내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저지른 일 때문에 자신의 가정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영수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인 500만 원만 어머니께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례 씨는 영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도 자신의 가정이 있는데 무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순례 씨는 민수 때문에 영수까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순례 씨는 영수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영수 가정부터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 완전히 잠적해버렸습니다. 영수가 민수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민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알고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은행의 담보권 실행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순례 씨는 집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남은 빚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매로 집이 팔려도 대출금을 모두 갚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순례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온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례 씨는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순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민수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민수가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순례 씨가 실제 대출의 내용을 모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대출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사는 순례 씨에게 민수를 형사 고발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순례 씨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아간 일이라고 해도 민수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을 고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평생 재산을 모두 잃고 거기다 큰 빚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께 민수를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수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회사 돈까지 횡령한 것을 보면 민수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께서 민수를 너무 감싸면 민수는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순례 씨는 민수를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무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민수가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과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고발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민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숨어있던 곳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친구 집에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후 체포되었습니다. 민수는 체포되면서도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큰 돈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총 횡령 금액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이 돈을 모두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산 것도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8천만 원과 대출받은 3억 원을 합쳐서 집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투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하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민수가 반성한다고 해서 순례 씨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수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 사건이 해결된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3억 원의 대출금은 남아 있었고 집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법무사는 순례 씨에게 은행과 협상을 시도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수의 사기 사건이 명확해진 만큼 순례 씨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해서 은행과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순례 씨는 처음에는 언론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창피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이런 일이 순례 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순례 씨의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순례 씨는 언론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와 만나서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순례 씨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이런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순례 씨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효자인 줄 알았던 아들이 어머니를 속여 전 재산을 빼앗다였습니다. 기사에는 순례 씨가 겪은 일의 전말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고 이런 유형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도 함께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독자들은 순례 씨에게 동정을 표했고 민수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분들의 제보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친족에게 속아서 재산 피해를 본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순례 씨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고 민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순례 씨를 도와주고 싶다며 후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순례 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은행 측도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한 입장이었던 은행이 순례 씨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법무사와 함께 은행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순례 씨 측은 민수의 사기 행각에 순례 씨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순례 씨가 대출의 실제 내용을 모르고 서류에 서명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은행 측도 이런 점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협상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집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차라리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곳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순례 씨가 너무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투자했다고 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거래소가 사기업체였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손실을 배상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투자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례 씨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무사는 이런 상황 변화를 은행과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민수가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기업체의 자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순례 씨는 민수가 투자한 돈의 절반 정도인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순례 씨는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나머지 대출금은 장기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순례 씨가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순례 씨는 1억 5천만 원으로 대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월 100만 원씩 15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순례 씨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지만 집을 잃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68살의 나이에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기는 체력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순례 씨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이었고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영수도 어머니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수의 아내도 시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고 남편이 어머니를 도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순례 씨는 자신의 월급 150만 원과 영수가 주는 30만 원을 합쳐서 월 100만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80만 원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순례 씨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서 2 아들을 키워낸 그 강인함으로 이번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례 씨는 또한 큰아들 영수가 어머니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자식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례 씨는 영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사기죄와 횡령죄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수는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감옥에서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소하면 반드시 어머니께 갚겠다고
평생을 걸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겠다고 써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민수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순례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강사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례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다른 어르신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순례 씨의 강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순례 씨의 강의를 들은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었는데 순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아들도 도박빚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순례 씨의 강의가 한 가정을 구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순례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마트 사장님도 순례 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려해 주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순례 씨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순례 씨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례 씨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월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나갔고 비록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더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평소에 운동도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매월 30만 원을 빠뜨리지 않고 드렸고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는 용돈도 따로 드렸습니다. 영수의 아내도 시어머니를 챙겨드렸습니다.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쇼핑할 때 어머니 옷도 함께 사드렸습니다. 순례 씨는 영수 부부의 이런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영수 가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영수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손자 손녀들 교육비부터 마련하라고 말했지만 영수는 어머니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감옥에 간 지 1년이 지났을 때 순례 씨는 민수를 면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민수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원망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하루도 잊은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교도소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업 훈련도 받고 있고 출소 후에는 반드시 취업해서 어머니께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민수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출소 후의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알았다며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와 면회를 하고 나서 순례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민수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에 대한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수가 출소한 후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런 복잡한 마음을 영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자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출소한 후에 진정으로 변했는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수는 민수가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의 금융사기 예방 강의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도 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용돈도 벌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의료는 많지 않았지만 순례 씨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순례 씨의 강의를 들은 어르신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속아서 재산 피해를 본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런 분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순례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순례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례 씨의 사연이 신문에 나간 후로 이웃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가끔 반찬을 나누어 주는 이웃도 있었고, 순례 씨가 마트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 마트에 와서 장을 보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런 따뜻한 관심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습니다. 순례 씨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대출금 상환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매월 성실히 100만 원씩 갚아나갔습니다. 은행에서도 순례 씨의 성실함을 인정해서 1년 후에는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춰주었습니다. 작은 혜택이었지만 순례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가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늙어서 자식에게 배신당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순례 씨는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은 것도 뿌듯했습니다. 순례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쓰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순례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책을 출간해서 인쇄를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감옥에 간 지 2년이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는 모범수로 생활해서 가석방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원래 3년형이었는데 2년 반 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편지에서 출소하면 바로 취업해서 어머니께 갚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의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수가 빨리 출소하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변했는지 출소한 후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민수가 출소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가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례 씨는 영수의 이런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민수가 출소하기 한 달 전 순례 씨는 다시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이번에 만난 민수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교도소 생활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아서 컴퓨터 자격증도 땄고 취업 준비도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소 후에는 형이 알아본 회사에 취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는 전과자도 고용하는 회사였는데 급여는 많지 않지만 성실히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머니께 매월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의 말만 듣고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례 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알겠다며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영수가 민수를 데리러 갔고 순례 씨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출소 후 바로 어머니 집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례 씨도 감정이 복받쳐서 함께 울었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영수가 알아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물류회사에서 창고 관리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 정도였는데 민수는 그중 5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순례 씨는 고마웠습니다. 민수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성실히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 집에 들러서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가끔은 장을 받아드리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가 정말 변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가 또다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 씨는 민수에게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상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례 씨와 영수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명절에는 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다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월 빠지지 않고 50만 원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순례 씨는 이 돈을 대출금 상환에 보탰습니다. 민수가 주는 돈까지 합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100만 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고 순례 씨의 생활도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순례 씨는 이제 일주일에 사흘만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다니거나 집에서 쉬었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민수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1년 후에는 승진도 했습니다. 급여도 조금 올랐습니다. 민수는 급여가 오르자 어머니께 드리는 돈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제야 마음 놓고 민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출소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민수는 어머니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머니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3천만 원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대출 원금을 줄여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민수의 돈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대출금이 크게 줄어들었고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제 정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부담도 줄어들었고 두 아들이 모두 어머니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자신이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지금도 가끔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순례 씨의 강의는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순례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책도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아들아, 그래도 사랑한다였습니다. 책에는 순례 씨가 겪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현재 순례 씨는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영수도 변함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민수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더 끈끈해질 수 있었고 자신도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순례 씨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고 언론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사랑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비록 가족이 배신했다고 해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변했을 때 용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순례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순례 씨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 배신과 상처, 용서와 화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순례 씨의 강인한 정신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례 씨의 이야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례 씨의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